여러분은 인생의 비극이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편지들을 발견한 그날,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가족의 간요, 숨겨진 비밀, 그리고 어머니의 진실한 마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민덕선이다. 내 삶은 시작부터 비극 그 자체였다. 나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과연 운명이 나에게 한 번이라도 미소를 지은 적이 있는지 스스로 물었다. 내가 태어난 순간 행복은 이미 나와는 거리가 멀었다. 어머니는 나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몇 주 뒤 사고로 돌아가셨다. 나는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 나는 낙인이 찍혔다. 고아원의 하루하루는 차갑고 메마른 시간이었다. 먹을 것이 부족해 허기를 참아야 했고 더 큰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 숨어야 했다. 밤이 되면 얇은 담요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디며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을지 희망을 품어보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내가 15살이 되던 해, 내 삶을 뒤흔드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늦가을의 어느 오후, 낙엽이 고아원 마당을 가득 메운 날이었다. 나는 마당을 쓸던 중 우연히 관리실 문 너머에서 어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저 아이 엄마가 살아있대. 그 여자가 집안의 간유로 아이를 버리고 부잣집 남자와 결혼했대. 그 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가 땅에 떨어졌다. 믿을 수 없었다. 내가 고아가 아니라니? 엄마가 살아있다니? 그런데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니? 나는 가만히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엄마는 나를 버렸을까? 정말로 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걸까?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고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고아원 근처 도자기 공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손뜨개를 배워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매달렸다. 내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살아남는 것. 하지만 아무리 강해지려 애써도 깊은 밤 홀로 있을 때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들이 떠올랐다. 엄마를 만난다면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에게 내 모든 아픔을 쏟아내며 비난할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질문들은 나에게 숙제처럼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야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용서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시과의 만남은 내 인생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나는 도자기 공장에서 늘 하던 대로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다. 손은 흙을 다듬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눈은 도자기 물레 위의 작품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흙냄새와 뜨거운 가마 열기로 가득 찬 공간에서 낯선 사람의 등장 따위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친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거라고. 도식은 중년의 남자였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지만 어딘가 소박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은 흔히 말하는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와 온화한 눈빛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그는 공장의 기계를 점검하러 온 기술자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시 일하다가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 도식에게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다. 그는 일을 하면서 항상 휘파람을 불곤 했다. 그가 만들어내는 경쾌한 멜로디는 공장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뚜렷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황량한 숲속에서 듣는 새소리처럼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고 말을 걸 용기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내게 다가와 내가 만든 작은 도자기 컵을 손에 들고 말을 건넸다. 이 컵 정말 예쁘네요. 재능이 참 대단하시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은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살짝 열리는 기분이었다.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일과 삶의 작은 일상들을 이야기하며 내게 다가왔다. 나는 도식이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었다. 그는 내 과거를 묻지도 않았고 내가 감추고 싶어 했던 상처를 억지로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저 내 옆에서 묵묵히 있어 주며 내가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도식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어느 날 그는 공장에서 페인트 통을 엎질렀고 그로 인해 책임자가 크게 화를 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웃으며 바닥을 닦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인생은 짧잖아요. 이런 일들로 너무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 것, 따뜻한 미소를 보는 것,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나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의 존재는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상처들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내가 도식에게 느낀 감정이 사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봉지에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의 존재는 내 인생에 있어 첫 번째로 밝게 비친 빛이었다. 도식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험난했더라도 여전히 따뜻한 순간과 진실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 또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비록 작은 행복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나는 도식에게 마음을 열게 된 건 그의 비극적인 가족 이야기를 들은 후였다. 그날은 비가 업수같이 내리던 날이었다. 도자기 공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며 공장 소음에 섞이니 이상하게 더 무겁고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도식은 늘 그렇듯 고장난 기계를 고치고 있었지만 그날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평소의 밝고 유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의 눈빛은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휴식 시간이 되자 그는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평소처럼 미소를 띠고 농담을 건네지 않고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덕선 씨,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말하고 싶네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예상치 못한 그의 진지한 표정의 순간 몰랐지만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도식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장 사랑했던 남동생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 동생을 잃었다고 했다. 그 사고는 가족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의 어머니는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었고 아버지는 감정을 억누른 채 일에만 몰두하며 가족과 거리를 두었다고 했다. 제가 가족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모든 걸 붙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떠나기로 했죠. 도시로 나와 일하면 가족과 거리를 두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더 외로워질 뿐이더라고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사람들이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의 눈빛은 슬프지만 따뜻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단순히 밝고 유쾌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내 오판을 깨달았다. 누구보다 강해 보였던 그도 이렇게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진심은 내 마음속 깊이 닿았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지낸 나의 지난 날들, 그리고 그동안 숨기고만 싶었던 상처들을 털어놓았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도식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판단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이해와 공감만이 담겨 있었다. 저는 누군가를 다시 믿을 용기가 없어요. 나는 어렵게 말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용기를 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조금씩 시작하면 돼요. 서로 곁에 있어주는 것부터.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내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었다. 나는 그동안 단단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도식은 내 상처를 치유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믿고 다시금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도식은 단순한 공장의 동료가 아니었다. 그는 내가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고 내 어두운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춰준 사람이었다. 그의 존재 덕분에 나는 비로소 세상이 조금은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도식과 더욱 가까워졌다. 그는 단순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공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는 든든한 동료였다. 한 번은 흙을 반죽하는 기계가 심하게 고장 난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손대기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그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항상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나에게 신뢰를 심어주었다. 어느 날 도식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내 옆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심각해 보였다. 벅선 씨, 사실 제가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놀라서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일이 불안정하다고 털어놓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잠시 자금을 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프로젝트만 잘 끝내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은 벅선 씨밖에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망설였지만 그동안 그가 나에게 보여준 도움과 믿음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내가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한다며 간단한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건 단지 보증 역할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그 순간 그것이 내 인생을 뒤흔드는 결정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일주일 후 도식은 갑자기 사라졌다. 그는 공장에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가 바쁜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서명한 서류를 보여주며 거액의 빚이 내 이름으로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도식이 내게 준 서류는 보증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직접 대출을 받은 것처럼 꾸며진 문서였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복잡한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제 나는 그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나는 충격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몇몇 동료들에게 도식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한 동료는 그를 마지막으로 본 날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가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큰 가방을 들고 떠나는 걸 봤어요. 굉장히 급해 보였어요. 도망가는 것 같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식의 모든 행동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노렸다. 그의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그리고 공감 어린 태도 모두가 나를 속이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나는 빚을 갚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살아가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았는지 자책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도식은 나의 돈과 믿음을 빼앗아갔지만 나의 자존심과 희망까지 빼앗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다. 과거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왔던 나였다. 이번에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끔 밤이 깊어질 때 나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묻는다. 도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가 한 번이라도 나를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낄까? 아니면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을까? 이 질문들은 아마도 영원히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이제 그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내가 도식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잦은 구토와 극심한 피로감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명확해졌다. 불안함을 억누르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임신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멈출 듯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내 배 속의 이 아이는 도식의 아이였다. 내가 신뢰했고 사랑했고 의지했던 그 사람의. 그러나 이제 그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사람이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고 나에게는 막대한 빚과 함께 이 새로운 생명을 남겨놓았다. 그날 밤 나는 좁고 허름한 방 한 구석에 앉아 울었다. 손을 배 위에 얹은 채로 나지막히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 지금의 나조차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으니 나는 도식을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가 자주 다녔던 곳들을 찾아가고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모른다거나 떠난 것 같는 말뿐이었다. 한 공장 동료는 그가 어느 젊은 여자와 함께 짐을 싸들고 급히 떠나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나는 절망감에 빠졌다.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고 밤에는 그나마 남은 힘으로 빚 걱정과 아이 걱정을 하며 지내야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아니, 이 아이를 낳는 게 옳은 선택일까?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었다. 한쪽에서는 내 처지를 생각하며 이 아이를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아이가 내가 잃어버린 희망의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결국 나는 배 속의 아이와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것만이 내가 이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이었다. 엄마가 힘내볼게. 너를 위해서라도. 나는 속삭였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말이 나를 조금씩 움직이게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식을 떠올렸다.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다. 적어도 이 아이에 대한 책임만큼은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그를 원망해도 그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가 아니라 내 배 속의 아이였다. 나는 쓰러질 수 없었다. 나의 고통 속에서도 아이는 자라고 있었다. 나는 더 강해져야 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밤, 나는 결심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는 이 아이를 지켜낼 것이다. 세상이 나를 짓밟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더라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견뎌내야 할 모든 것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내 아래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것이다. 두식이 사라진 후 나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채권자들은 계속해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날카로운 말로 나를 몰아세웠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협으로 시작됐다. 그들은 큰 소리로 돈을 갚으라고 소리쳤고 내가 사기를 쳤다고 비난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피해자라고 두식에게 속았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내가 채무자일 뿐이었다. 내가 어떻게 그 돈을 갚을 수 있을지 혹은 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일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골목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붙잡았다. 그들의 눈빛은 무섭도록 냉혹했다. 내가 계속 숨어 다닌다고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돈은 어디 있냐? 그들은 소리쳤다. 나는 겁에 질려 몸을 떨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내 팔을 거칠게 잡아채더니 어두운 골목으로 밀어 넣었다. 돈을 못 갚으면 다른 걸로 대신 갚아야지. 한 사람이 거칠게 외쳤다. 한 명이 내 뺨을 세게 때렸다. 나는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 배 속의 아이였다. 내 몸에 닿는 모든 폭력은 곧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저 속으로 빌었다. 제발 아이 말은 무사히 지켜주세요. 그날 이후 나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요동쳤고 혹시나 그들이 다시 찾아올까 두려워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겁이 났다. 나는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며 숨으려 했지만 그들이 나를 찾아낼 것은 시간 문제였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위협이 떠올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나는 빚을 갚을 방법을 찾으려 애썼지만 공장에서 받는 작은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배 속의 아이를 생각할수록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결국 몸과 마음이 지친 나는 어느 날 작업 도중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공장 동료들이 나를 부축하고 있었다. 그중 한 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덕선 씨,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당신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세요.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 기회조차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벼락이 시작했다. 교회와 자선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채권자들과도 협상하려 애썼다. 그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갚겠다고 설득하며 시간을 벌었다. 물론 여전히 모든 것이 두려웠고 상황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위협에 주저앉지 않기로 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은 내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였다. 채권자들의 폭력과 비난이 아무리 날 괴롭히더라도 나는 아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겨낼 것이다. 나는 이제 더 강해져야 했다. 내 삶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 아이, 민국이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었다. 민국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처음 아이가 태동을 시작했을 때 나는 비로소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내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며 작은 움직임을 느낄 때마다 아이는 마치 나에게 말하는 것 같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고 세상의 빛과 고통으로부터 이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채권자들의 위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내 주변을 맴돌며 나를 압박했고 나는 점점 더 조심해야만 했다.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나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했다. 좁은 방 한 칸의 불편한 환경이었지만 민국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환경도 상관없었다. 민국이가 태어난 후 나는 더욱 신중해졌다. 그 누구에게도 내 상황을 말하지 않았고 민국이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꺼렸다. 나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민국이를 안고 잠들며 아이를 키워나갔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언제든 떠날 준비를 했다. 한 번은 북내 아주머니가 낯선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줬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짐을 꾸려 민국이를 품에 안고 도망쳤다. 민국이는 내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일을 하며 빚을 갚아야 했고 동시에 아이를 돌봐야 했다. 하지만 민국이가 나를 바라보며 웃을 때마다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웃음은 내 삶의 이유였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민국이가 아플 때는 더더욱 가슴이 찢어졌다. 한 번은 아이가 고열에 시달려 밤새 잠을 못 잤다.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제발 우리 아이를 구해주세요. 나는 의사에게 애원하며 목소리를 떨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민국이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민국이를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빨래를 맡아 하거나 뜨개질로 소품을 만들어 팔았고 새벽에는 빵을 구워 시장에 내다 팔았다. 힘들고 고달했지만 민국이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어떤 일도 견딜 수 있었다. 민국이를 키우면서 나는 내일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민국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민국이를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고, 비록 내 삶이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아이에게만큼은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민국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마다 나는 결코 쓰러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넘어지면 이 아이는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세상의 냉혹함과 채권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민국이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내 삶이 비록 고난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나는 민국이에게 따뜻한 세상을 보여줄 것이다. 나에게 민국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다. 그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가 싸워야 할 목적이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국이를 통해 나는 비로소 사랑과 희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수많은 날들 동안 나는 민국이를 품에 안고 도망쳤다. 공원 벤치나 버려진 창고에서 밤을 보내는 일이 다반사였다. 민국이는 부족함 속에서 자랐고 심지어 한때 병이 심각해져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처음 도망치던 날, 나는 낡은 가방 하나와 민국이를 안고 끝없이 걸었다. 밤이 되자 추위가 몰려왔고 나는 민국이를 얇은 코트로 감싸며 공원 한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민국이는 너무 어려서 세상의 고통을 알 리 없었지만 때때로 추위와 배고픔에 깨어 울곤 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민국아,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꼭 너를 지킬게. 어느 날은 버려진 창고를 발견해 그곳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차가웠으며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그러나 그곳은 바깥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졌다. 나는 낡은 천조각과 옷을 모아 민국이에게 간이 침대를 만들어주고 나는 벽에 기대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혹시라도 누군가 들어올까 두려워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민국이는 항상 부족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 변별한 옷도 없었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일도 드물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자유도 없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민국이가 아팠을 때였다. 한 번은 민국이가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렸다. 나는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큰 병원의 진료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다. 근처 보건소에 데려갔더니 약 몇 개를 건네며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민국이를 안고 눈물만 흘렸다. 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닦으며 간절히 빌었다. 민국아, 너는 엄마의 전부야.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엄마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민국이의 열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했다. 만약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민국이를 지킬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민국이를 위해 나는 모든 일을 했다. 설거지, 청소, 시장에서의 막일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날도 있었지만 민국이를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되뇌었다. 민국이는 잘못이 없다. 이 아이는 내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민국이가 나를 보며 웃을 때, 혹은 작은 목소리로 엄마라고 부를 때, 나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작은 웃음이 나를 살아가게 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나는 믿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한 언젠가는 민국이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내 아들만큼은 지킬 것이다.
민국이는 나의 전부였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자 내가 견뎌야 할 이유였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나는 민국이를 위해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 민국이를 통해 나는 사랑과 희망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밤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그 희미한 희망은 곧 산산이 부서졌다. 내가 속한 곳이 소규모 밀수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내가 반항할 때마다 내 아들 민국이를 위협했다. 처음 밤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작지만 안도감을 느꼈다. 수공예품을 파는 작은 가판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 비록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민국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는 것이 큰 위안이었다. 민국이를 항상 내 곁에 두고 싶어서 나는 가판대 뒤에 작은 바구니를 놓고 민국이를 그 안에 눕혔다. 아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일을 하는 동안 나는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 시장 사람들은 친절해 보였지만 나는 누구와도 깊이 이기하지 않았다. 나의 과거와 상황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내 삶은 다시 어두운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가판대의 책임자인 기호라는 사람이 다가와 작은 가방을 내밀며 말했다. 이걸 저쪽 트럭으로 가져다 줘.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시대로 가방을 들고 트럭으로 갔다. 하지만 트럭 근처에서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방 속 물건들이 단순한 수공예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시를 따랐다. 그 후로 나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했다. 물건을 나르고 가방을 전달하면서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는 상태였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기호에게 물었다. 이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기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냉랭해졌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물건을 나르는 것만 하면 돼. 다른 건 알 필요 없어.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들은 민국이에 대해 알고 있었고 내가 민국이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 후로 밤시장으로 가는 길은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나는 매일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일을 해야 했다. 내가 운반하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알 수 없었지만 민국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 번은 내가 일을 망설이자 기호는 다가와 내 어깨를 거칠게 잡고 말했다. 민국이 맞지? 귀여운 아이더라. 그런데 애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하기 쉽다던데. 내가 잘 알아서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위협은 너무나 명확했다. 나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나는 주거를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다. 트럭이 자주 드나드는 길, 그들이 사용하는 창고의 위치, 그리고 물건을 주고받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알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리라 마음먹었다. 민국이가 나를 바라보며 웃을 때마다 나는 다시 힘을 얻었다. 민국아,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널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내게. 나는 민국이를 품에 안고 매일 결심했다. 설령 내 앞길에 어떤 위험이 닥쳐도 나는 민국이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내 삶은 이미 수많은 고난으로 얼룩졌지만 민국이만큼은 깨끗하고 밝은 세상에서 자라게 하고 싶었다. 민국이를 위한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나와 민국이는 반드시 탈출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민국이는 내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다. 그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어릴 때부터 민국이는 똑똑하고 강한 의지를 가진 아이였다. 비록 우리 삶이 늘 어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민국이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내가 일을 할 때면 민국이는 내 곁에 앉아 헌책방에서 구해온 낡은 책들을 열심히 읽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민국이는 내 어깨를 주물러주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중에 꼭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될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 한마디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국이를 보며 나는 항상 믿었다. 이 아이는 나와는 다른,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민국이는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학원에 다닐 형편도 안 되었지만 스스로 공부하며 항상 반에서 1등을 차지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마침내 민국이가 유명 대학의 장학금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민국이가 자신의 힘으로 꿈을 이루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모든 고통이 보람으로 느껴졌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민국이는 큰 회사에 취직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민국이의 모습은 나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도 큰 자랑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국이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점점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민국이가 집에 올 때마다 밝은 미소와 함께 소소한 선물을 가져오곤 했다. 그리고 항상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민국이는 단지 성공한 아들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뿌듯했다. 지금 민국이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진솔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민국이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민국이는 나에게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는 내 사랑과 희생, 그리고 희망의 결실을 맺은 증거이다. 나는 민국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희망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 민국이는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자 앞으로도 나의 가장 큰 자랑으로 남을 것이다. 민국이가 결혼했을 때 나는 드디어 아이가 행복한 새 출발을 하는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는 풍곡할 수밖에 없는 진실을 마주했다. 사위 집안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 민국이가 아내 지수와 함께 처음 집에 왔을 때 나는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다. 지수는 참 단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그녀의 집안은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잘 알려진 집안이었다. 비싼 옷과 고급스러운 차, 그리고 품격 있는 태도를 보며 나는 민국이가 훌륭한 가정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수의 불안한 눈빛과 민국이가 결혼 생활에 대해 묻는 내 질문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느 날 지수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나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지수의 부모와 낯선 남자가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탈색와 자금 세탁 같은 단어들이 내 귀에 들려오며 심장이 철렁했다. 멈추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문 뒤에 서서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민국이에게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 아이는 똑똑하고 신뢰를 받는 인물이야.
우리 사업을 합법화하는데 꼭 필요한 얼굴마담이지. 지수의 아버지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다른 남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확실합니까? 그 아이가 상황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수의 아버지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우리는 충분히 값을 치렀어. 우리 딸이 그 아이를 잘 다루기만 하면 돼.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민국이가 이 가물에 들어간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국이를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었다. 민국이의 결혼에 대해 그동안 느꼈던 의문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민국이의 어색한 침묵, 무거운 표정,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나는 민국이와 진지하게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민국이와 단둘이 있을 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민국아, 솔직히 말해줘. 이 결혼에서 너는 정말 행복하니? 민국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이 결혼은 내 선택만은 아니었어요. 지수의 가족이 제안한 조건은 내가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랐어요. 안정적인 가정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민국이의 말을 들으며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민국이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엄마도 행복할 수 없어. 넌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이야.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남을 위해 희생할 필요 없어. 그 후로 나는 지수의 가족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주최하는 화려한 파티와 겉으로 보이는 모아함은 모두 가면에 불과했다. 지수의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그들은 민국이를 단순히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었다. 나는 직접 맞서 싸울 힘이 없었지만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지수가 혼자 방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닫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수야, 무슨 일이니? 지수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민국 씨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강요 때문에 이 결혼을 피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정말 민국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민국 씨는 그저 사업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지수가 이 결혼의 또 다른 희생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 역시 자신의 아버지에게 억눌려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민국이가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로 이용당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민국이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는 그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민국이는 누구보다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할 것이다. 설령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받자마자 들려온 중년 남성의 낮고 거친 목소리는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혹시 민국이 어머니 되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나는 놀라며 물었다.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잔인댁에서 심하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드님을 속여 불법적인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늦기 전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얼어붙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고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나는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민국이가 있는 장인댁으로 몰래 찾아갔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들의 집을 지켜보았다. 그 집의 작업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민국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잔인과 몇 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민국이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은 다크서클로 짙게 그늘져 있었다. 잔인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민국이 앞에 밀어넣으며 말했다. 여기에 서명하기만 하면 돼. 이건 내 책임이야. 넌 우리 가족의 일원이니까. 하지만 이 서류들은 불법적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민국이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인은 비웃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 딸이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할 순 없지. 내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생각해봐. 배은망덕하게 굴지 마라. 나는 창밖에서 민국이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드는 모습을 보며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내 아들, 내가 모든 걸 희생하며 지켜온 아들이 이제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손에서 장기말처럼 쓰이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민국이를 따로 만날 기회를 만들었다.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고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민국아, 어젯밤에 내가 겪는 일을 봤다. 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니? 민국이는 잠시 침묵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가 감당하면 모두가 안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강해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들의 도구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거절하면 엄마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아들을 꼭 껴안았다. 아들이 짊어진 무게와 고통이 나를 가슴 아프게 했다. 민국아,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어. 우리는 함께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이후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와 연락해 법적 조언을 구했고 장인댁의 불법적인 행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내 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지만 나는 그를 그런 상황에 두고 볼 수 없었다. 민국이는 스스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가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힘이 세더라도 나는 믿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나는 민국이를 위해 그 정의를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 내 아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민국이가 나와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드문드문 걸려오는 전화에서도 피곤하고 무기력한 목소리를 낼 때부터 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장인댁을 불쑥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집에 도착하니 커다란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배를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집 뒤쪽으로 돌아가 작은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폈다. 그곳에서 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민국이는 창문이 있는 좁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민국이의 얼굴과 목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보였다. 얼굴은 수척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간인하고 당당했던 내 아들은 더 이상 그 모습이 아니었다. 이제는 기력이 다 빠진 채 감옥 같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 나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집안에서 일하는 보호미에게 접근했다. 몇 번의 설득 끝에
그녀는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상황을 털어놓았다. 민국 씨는 정말 불쌍한 분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 방에 갇혀 지내요. 가족이 필요할 때만 꺼내서 이용하는 거죠. 모든 것을 통제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휴대전화나 만나는 사람들까지요.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몸의 남벙 자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녀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장인어른이 성격이 굉장히 거칠어요. 민국 씨가 말을 듣지 않거나 반발하면 그분은 서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듣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아팠다. 민국이가 겪는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 아래 갇혀멍든 몸으로 앉아있는 민국이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 더 일찍 이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토록 무력했을까? 자책감과 분노가 내 마음을 채웠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나는 결심했다. 민국이를 이 지옥에서 반드시 구해내야 했다. 장인댁의 권력과 위협이 얼마나 강력하든 상관없었다. 나는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댁에서 큰 파티가 열렸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민국이가 갇혀있는 방을 찾는데 성공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 너머로 아들을 부르며 속삭였다. 민국아, 엄마야. 엄마다 왔어. 문 안쪽에서 민국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 엄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너를 꼭 구해낼 거야. 약속할게. 나는 그 자리에서 문을 열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갈 것이다. 내 앞에는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민국이는 내 아들이고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내가 그를 위해 이토록 오랜 시간 희생하고 싸워온 이유는 바로 지금 같은 순간을 위해서였다. 민국이를 학대하고 이용한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위협적일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들에게 맞설 것이다. 내 아들은 더 이상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민국이가 다시 자유롭게 웃을 수 있도록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민국이를 구하기 위해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내 아들을 이 지옥에서 구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장인댁에 몰래 들어가 그들의 잔혹한 행동과 불법적인 거래를 모두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며칠 동안 장인댁을 멀리서 관찰하며 가족들의 일정을 파악했다. 그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 드나드는 길목, 그리고 민국이가 갇혀있는 방의 위치까지 하나하나 메모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어느 날 밤 장인댁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가족들이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를 노려 나는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손은 떨렸지만 민국이를 구하겠다는 결심이 나를 버티게 했다. 나는 먼저 민국이가 갇혀있는 방으로 향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민국이는 방 안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으며 몸에는 여전히 멍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불렀다. 민국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민국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여긴 너무 위험해요. 어서 나가세요. 들키면 큰일 나요. 나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걱정 마다. 엄마가 널 구하러 왔어. 조금만 더 버텨. 나는 방 한쪽에 작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다른 방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장인의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책장 뒤에 몸을 숨기고 카메라를 켜서 그들의 대화를 녹화했다. 장인은 몇 명의 남자들과 앉아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민국이가 모든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녀석이 전부 책임질 거야. 우리 가족은 아무런 피해도 없을 거라고 장인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들의 냉혹한 말에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은 이 가족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었다. 그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내 아들을 이용하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다.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 나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해냈다는 안도감에 잠시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나는 그동안 알고 지냈던 변호사를 찾아갔다. 모든 영상을 보여주자 그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증거로 그들의 모든 악행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반지의 시작일 뿐이었다.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장인들과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민국이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왔지만 그것은 모두 지금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고 믿는다. 민국이를 위해 나는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다. 내 아들이 다시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민국이를 구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집안의 어두운 비밀을 완전히 밝혀내기 위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장인댁에 들어갔다.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돌아보니 장인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침입하다니 미쳤나 보군.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당단히 말했다. 내 아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당신들 가족이 민국이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내 말에 장인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우리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너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를 상대로 무슨 수를 쓰겠다는 거야? 나는 한 걸음씩 뒷걸음질 쳤다. 뒤에는 계단이 있었다.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와 손을 뻗었고 나는 계단 끝으로 밀려났다. 순간 중심을 잃었지만 간신히 난가를 붙잡아 떨어지지 않았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아무리 강해도 진실은 감출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떠나기 전 장인의 서재 책상 위에 편지를 남겼다. 편지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경고를 담았다. 당신들의 모든 행동은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민국이에 대한 학대와 불법 거래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 증거는 이미 경찰과 주요 언론사에 전달되었습니다. 만약 나나 민국이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한다면 이 모든 사실이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를 남기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집을 빠져나오면서도 온몸은 떨리고 있었다. 계단에서 떨어질 뻔한 그 순간의 공포가 여전히 나를 짓눌렀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민국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고 이제 그들을 더 이상 두렵게 여길 이유가 없었다.
나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이 내 편지와 증거를 두려워하며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나는 민국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들이 가진 권력과 위협이 아무리 커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이 자유와 행복을 되찾을 때까지 나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어머니로서 내 아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3. 캣트 2. 내가 제공한 증거 덕분에 민국이의 처가 식구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오랜 시간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받던 민국이는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처가 식구들이 경찰에 체포되던 날,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항상 권위적이고 오만했던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했다. 민국이의 장인은 경찰에게 연신 소리치며 변호사를 부르라고 했지만 내가 모은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소용없었다. 그들이 경찰차에 실려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마침내 민국이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냈지만 그 대가로 아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다. 병원에서 나는 매일 민국이 곁을 지켰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뿐이었다. 의사들은 민국이가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민국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나를 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민국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꽃을 돌보는 이야기, 민국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 이야기. 비록 민국이가 대답하지 않아도 나는 믿었다. 내 사랑과 따뜻함이 조금씩 아들에게 닿을 것이라고. 몇 달이 지난 후 민국이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국이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는 이제 그 과거를 잊고 싶어요. 모든 걸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컥하며 아들을 꼭 안았다. 민국이가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우리는 도시를 떠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로 이사했다. 화려했던 과거와 모든 재산을 버리고 나는 민국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열기로 했다. 작고 소박한 식당에서 나는 음식을 만들고 민국이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식당을 운영했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우리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민국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마음 깊이 감사했다. 아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했다. 우리의 식당은 크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하루가 끝난 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민국이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고 어느 날 나에게 말했다. 엄마,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건 전적으로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는 부유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지금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나는 깨달았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온하게 지내는 것이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제 확신한다. 나와 민국이는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힘들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선 증거이며 나는 이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던 중 나는 구석에 익힌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물건들과 함께 손글씨로 적힌 편지들이 있었다. 편지를 펼쳐보니
그것은 나의 친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내가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의 흔적이었다. 편지 속 글씨는 떨림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머니는 가족의 간유로 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 시절 가족은 체면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에게 나를 포기하라고 강요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나를 되찾으려 수없이 노력했지만 가족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딸아, 비록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없었지만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해왔다. 너를 떠난 것은 내가 원한 일이 아니야. 나는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빼앗겼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이 막힐 것 같다. 평생 나는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진실은 완전히 달랐다. 내 비극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탐욕과 불공정으로 얼룩진 가족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실지 아니면 이 고통을 안고 세상을 떠나셨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나의 아픔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며 반복된 비극의 한 조각이었다. 가족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만든 상처가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았다. 그날 오후 나는 우리 식당의 한가운데 서서 민국이를 바라보았다. 민국이는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우리가 드디어 삶의 가장 큰 고비를 넘었다고 느꼈다. 내 아들은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가 과거의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까?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나는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어떤 비밀이든 어떤 시련이든 나는 민국이와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강해지는 법을 배웠고 사랑을 통해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다. 삶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과 유대는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낼 빛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